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오늘은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33번째 시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스물둘. 나를 운명의 내동댕이 치고는 그는 빛이 가득한 아침 속으로 떠나버렸어. 에디트 피아프. 2007년. 엘리엇의 나이 61. 베란다 소파에서 담요를 감고 누운 엘리엇은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의 하늘 위로 지고 있는 석양을 쳐다보았다. 그는 산소 마스크를 썼는데도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몸 전체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이제 그토록 두려워하던 순간이 왔다. 마지막 여행을 떠날 시간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삶을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성공 여부를 판가름 난다고 말한다. 건강이 넘칠 때야 하기 쉬운 얘기지.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했지만 과연 잘 살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죽어보면 알겠지. 엘리엇은 동양의 선승처럼 편안하게 죽고 싶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다. 도리어 어린아이처럼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는 누군가 곁에서 임종을 지켜보는 걸 바라지 않았고 엔지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는 죽음을 앞둔 이 순간 너무나 간절하게 일리나를 생각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그녀가 곁에 있다고 믿었다. 스물셋. 비밀을 하나 간직하는 게 인간적이듯이 그것을 언젠가 밝히는 것도 인간적이다. 필립 로스. 2007년 2월 3일 후. 아름다운 햇살이 푸른 오솔길 위로 환히 내리쬐는 그리운드 묘지는 공원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입관이 막 끝났고 엘리엇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구덩이 앞에 줄을 서서 관 위에 흙을 한 줌 뿌리고 꽃도 한 송이씩 던지는 순서가 되었다. 엔지가 밀리노에서 날아온 엄마와 함께 제일 먼저 앞으로 나섰다. 그 다음은 고인의 동료들과 지난 30년간 그가 수술한 여러 환자들 차례였다. 흙 밑에 누워있지 않았다면 엘리엇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그의 마음을 각별히 따뜻하게 해주었을 사람은 퇴직 형사 멜든이었다. 90살도 넘은 멜든 형사는 옛 동료이자 현재 샌프란시스코 경찰본부의 수장이 된 더글러스 서장의 부축을 받으며 씩씩하게 앞으로 나섰다. 장례식은 30분쯤 진행되었고 땅거미가 내리기 직전 모두 끝이 났다. 조문객들은 삽시간에 흩어져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로 돌아갔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곧 내 차례도 오겠지 하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내 되도록 천천히 와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제 작은 묘지에는 바람만이 불고 있었다. 식이 진행되는 내내
멀찍이 떨어져 있던 남자 하나가 혼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용기를 내어 무덤 앞으로 다가왔다. 매트였다. 그의 아내 티파니는 가지 말라고 말렸다. 그녀는 30년 동안 절교하고 지내온 친구의 넋을 기리러 간다는 말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매트는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마지막 가는 친구를 찾아왔다. 엘리엇의 죽음과 함께 지난 시절도 고스란히 사라졌고 항상 남몰래 간직하고 있던 화해의 희망도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매트는 30년 전 자신이 중요한 뭔가를 놓치고 말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엘리엇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완벽한 사랑을 키워오던 일리나와 헤어진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는 이제 그런 궁금증을 풀 방법이 없었다. 자네는 비밀도 함께 가져갔어, 이 나쁜 친구야. 매트는 무력감을 느꼈다. 갓 세운 무덤의 평성 앞에 선 그에게 지난 시절의 추억이 밀려와 그를 고통스럽게 했다. 이 친구야, 예전에 우리는 얼마나 절친한 사이였나. 40년 전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이 엘리엇과 함께한 날들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매트는 묘석 앞에 쭈그리고 앉아 한참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얼굴을 타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나이를 먹으면서 무시로 눈물이 흐르지만 대책이 없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면 성질에 못 이겨 못된 소리를 내뱉었다. 자네가 먼저 갔으니 천국에 날 위한 자리나 하나 잡아놓고 기다려, 이 망할 놈의 친구야. 이제 돌아가려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매트 아저씨죠? 매트는 낯선 목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누구시더라? 검은색 롱코트를 입은 아가씨가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엘리엇의 딸 앤지예요. 앤지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매트 드릴카. 그가 자기소개를 했다. 아빠가 생전에 장례식 때 가장 오랫동안 남아 계실 분이 바로 아저씨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린 친구였으니까. 거북스러웠지만 매트가 말했다. 아주 절친했지. 여운을 남긴 그가 다시 분명히 말했다. 하지만 오래전 일이야. 아가씨가 태어나기도 전인 오래전. 앤지를 쳐다보던 매트는 엘리엇을 빼닮은 그녀의 얼굴을 보자 마음이 심란해졌다. 언뜻 보기에 조화를 이룬 아빠의 이목구비를 물려받았지만 어느 모로 보나 소심한 그의 성격은 닮지 않은 듯했다. 눈빛이 티 없이 맑은 숙녀였고 슬픈 일을 겪었는데도 인상이 편안해 보였다. 아빠가 아저씨께 이걸 남겼어요. 앤지가 그에게 크래프트지로 만든 가방을 내밀었다. 이게 뭔가? 매트는 호기심을 느끼며 가방을 받아들었다. 망설이던 앤지가 한마디 덧붙였다. 돌아가시기 몇 주 전에 아빠가 가방을 주면서 말했어요.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그러면 매트가 말을 끝맺기를 유도했다. 저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아저씨를 찾으라고.
신뢰를 보여준 엘리엇의 말에 감동해 위안을 얻은 매트가 잠시 후에 말했다. 물론이지. 최선을 다해 도우마. 기회가 되면 또 뵙고 싶어요. 엔지가 한마디 덧붙이고 멀어져 갔다. 그녀는 그녀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 있다가 엘리엇의 무덤을 향해 돌아섰다. 날 믿어도 좋아. 내가 자네 딸을 잘 돌볼 테니까. 매트는 도착할 때보다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묘지를 떠났다. 눈가에 물기가 맺힌 매트는 포도 농장이 있는 나파밸리의 소도시 칼리스토가로 가기 위해 29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티파니는 포도주 홍보를 위해 유럽을 여행하는 중이었다. 그는 텅 빈 샌프란시스코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고속으로 차를 운전해 오크빌과 세인트 헬레나를 지난 그는 언제나 자부심을 안기는 포도 농장으로 향했다. 매트는 30년 동안 열심히 애쓴 끝에 이 지역에서 가장 가치 있는 농장의 오너가 되었다. 리모컨을 누르자 자동 차단기가 올라가며 문이 열렸다. 매트는 수로를 설치해 조성한 과수원을 지나 자갈길 끝에 차를 주차했다. 낡은 목조주택이 있던 자리는 오래전에 고풍스러우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자랑하던 아름다운 저택이 들어서 있었다. 매트는 관리인에게 인사를 한 다음 곧장 포도주 시음실로 내려갔다. 페르랑 레제, 디프페, 세자르를 비롯한 올해 티파니의 생일 때 선물한 고가의 바스키아까지 온통 유명한 예술가들의 그림과 조각품들로 꾸며진 방이었다. 은은한 조명이 비추자 마룻바닥은 금세 아름다운 금갈색 빛을 띠었다. 매트는 참나무 벤치에 앉아 들뜬 마음으로 종이 포장을 뜯었다. 친구가 남긴 유품이 무엇인지 당장 알고 싶었다. 가방 안에는 포도주 2병이 든 원목 상자가 들어있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1959년산 샤또라뚜루와 1982년산 샤또 무통 로칠드였다. 와인 중에서 최고로 치는 빈티지들이었다. 흥미진진해진 매트가 포도주 한 병을 드러내자 상자 밑바닥에 박혀있던 큼직한 노트 한 권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다. 노트에는 엘리엇이 정성 들여 써내려간 100여 페이지의 기록이 들어있었다. 첫 번째 페이지를 훑어 내려가던 매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 했다. 내 오랜 친구 매트에게. 자네가 이 글을 읽고 있는 건 망할 놈의 암세포가 기어이 내 목숨을 빼앗아갔기 때문이겠지. 끝까지 싸웠지만 암이라는 놈은 끝내 이길 수가 없는 상대였어. 어제 신문에서 내 부고를 봤을 거라 생각하네. 자네는 착하니까 만사를 제쳐두고 장례식에 달려왔겠지. 나는 자네가 내 묘석과 조용히 얘기를 나누려고 나무 뒤에 우두커니 서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네. 자네가 날 아직 원망한다는 것도 알아. 내 행동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을 테니까. 내가 고통받았던 만큼 자네 역시 고통받았다는 것을 잘 안다네. 자네한테
조금 더 일찍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싶었지만 사실상 불가능했어. 이제 내 노트에 적어놓은 글을 읽으면 그 이유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하네. 이제부터 자네와 일리나 그리고 나에게 영향을 끼친 그 믿을 수 없는 사건을 얘기하겠네. 사실 매번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애썼다네. 하지만 자네도 알게 되겠지만 내 선택의 폭은 그리 넓지 않았어. 내 노트에 적어놓은 글을 다 읽고 나서 무엇보다 자네 자신을 자책하는 일 따위는 하지 말게. 자네는 항상 내 곁에 있어 주었고 자네를 친구로 두었다는 건 내게는 너무나 엄청난 행운이었다네. 내가 먼저 죽었다고 그리 슬퍼하지는 말게. 글을 읽기 전에 포도주를 한 병 따서 한 잔 따르고 날 위에 건배해 주게. 이 글을 쓰는 나는 인생의 마지막 날들을 살고 있다네. 내 방 유리창이 열려 있네. 하늘은 캘리포니아에서만 볼 수 있는 짙푸른색이고 드문드문 새털 구름도 보이고 바람은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소리를 내게 전해주고 있다네. 하지만 한 번도 시간을 갖고 음미해보지 못한 사소한 풍경들일 뿐이야. 이런 것들조차도 떠나는 사람에게는 새삼 많은 의미를 담겨 있는 듯하네. 건강을 잘 챙겨 부디 오래 살게. 남은 인생을 마음껏 즐겨야 하네. 내가 자네를 얼마나 그리워하며 살았는지 아는가 친구? 살아서도 죽어서도 자네 친구인 엘리엇. 새벽 2시가 넘어 있었다. 매트는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 친구가 남기고 간 놀라운 얘기를 모두 읽었다. 엘리엇과 시간여행자의 만남, 일리나를 살리기 위한 약속 등등. 그가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던 얘기들을 지금은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매트는 노트를 덮고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머리가 빙빙 돌았다. 이제 라또르 포도주병도 제법 비어 있었다. 하지만 끝도 없는 회한과 가책으로 얼룩진 심정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술병을 비우고 슬픔을 술과 맞바꿔야 하나. 포도주 시음대 뒤로 돌아간 그는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러고는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왔다. 휘몰아치는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니 비로소 술이 깼다. 엘리엇은 죽었고 돌아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아직 그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었다. 그 일을 해도 되는 걸까? 매트는 주차장으로 가서 로드스터 대신 업무용 사륜 구동차에 올라탔다. 농장 밖으로 나오면서 GPS 내비게이션을 켠 다음 그는 캘리포니아 북쪽의 주소 한 곳을 입력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산악지대를 달려 서쪽의 눈 덮인 풍경 속으로 빠져들며 밤새 차를 몰았다. 아직 겨울이어서 길은 미끄러웠고 짙은 안개가 휩싸여 있었다. 윌로우 크릭을 조금 지나자 연료가 간당간당했는데 터무니없는 가격이었지만 어떤 가게에서 휘발유를 한 통 내주는 바람에 겨우 난처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 위버빌에 도착했을 때는 안개가 모두 걷혀 있었고 트리니트 알프스의
눈 덮인 산봉우리들 사이로 삐죽 솟아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었다. 매트의 사륜구동은 산길로 접어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담한 목조주택 앞에 도착했다. 예전에 티파니와 함께 와본 적이 있는 집이었다. 일리나가 차 소리를 듣고 베란다에 나와 있었다. 매트! 일리나가 반가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매트는 일리나를 향해 팔을 흔들어 보인 다음 현관으로 달려가 그녀를 껴안았다. 그는 매번 그녀를 볼 때마다 존경심과 연민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 되곤 했다. 일리나는 평생 투쟁을 하며 살아왔다. 신체적 장애가 사회활동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고, 또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일리나. 매트가 말했다. 반면에 당신 얼굴은 벌레라도 씹은 것 같아 보여.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매트? 차차 설명할 테니까 우선 커피 한잔 할 수 있을까? 매트는 그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내부는 전통적인 내장재와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이 가미된 소품들로 단아하게 꾸며져 있었다. 벽난로, 유리벽, 최신 컴퓨터 기기가 함께 어우러져 안락하고 편안한 거처로 손색이 없었다. 자, 어서 말해봐. 와이프한테 쫓겨나기라도 한 거야? 일리나가 에스프레소 기계를 꽂으며 물었다. 아직은 아니야. 매트가 옅은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그는 일리나를 애정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수많은 시녀를 겪고도 그녀는 여전히 눈부시게 매력적이었다. 강의를 맡고 있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녀는 알아주는 캠퍼스 스타 중 한 명이었다. 수많은 석학과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그 대학에서 그녀를 유혹하기 위한 구애작전을 펼쳤다가 고배를 마신 남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매트는 그녀가 사고 이후 남자를 전혀 사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병원에서 수차례 외과 수술과 물리치료를 받았고 살아남으려 안간힘을 쓰며 무수한 세월을 흘려보냈다. 그린피스에서는 각국 정부에 맞서 싸우며 악착같이 일했다. 자, 여기 커피. 일리나가 비스킷을 곁들인 에스프레소 2잔을 쟁반에 담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윤기가 흐르는 긴 털을 가진 고양이 한 마리가 아침 식사를 위해 거실로 들어왔다. 일리나가 고양이를 팔에 안고 몇 번 쓰다듬어 주고 나서 다시 부엌으로 향할 때 매트가 갑자기 방문 목적을 털어놓았다. 엘리엇이 죽었어. 깊은 침묵이 저교한 집 안으로 밀려들었다. 일리나가 페르시아 고양이를 손에서 내려놓았다. 고양이는 야옹 소리를 내며 금세 풀이 죽었다. 원인은 담배 때문이겠지? 일리나가 매트 쪽을 돌아보며 물었다. 응, 폐암이었어. 일리나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눈이 촉촉히 젖어 있었다. 그녀가 부엌으로 걸어가자 고양이가 뒤를 졸졸 따라갔다. 혼자 남은 매트는 한숨을 푹 내쉬고는 산 위에서
마치 살균된 용암처럼 굴러내리는 빙하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그릇 깨지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다. 그가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보니 일리나가 의자에 펄썩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감싸준 채 소리 죽여 흐느끼고 있었다. 매트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애정을 다해 그녀를 꼭 껴안았다. 지난날 엘리엇을 지독히도 사랑했었어. 일리나가 그의 어깨를 붙들며 말했다. 그건 나 역시 그래. 일리나가 눈물이 그렁한 두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엘리엇이 우리에게 몹쓸 짓을 했지만 왠지 난 끝내 그를 미워할 수 없었어. 일리나,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을 전하러 왔어. 매트가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알아야 할 사실이라니? 엘리엇이 죽기 전에 내게 노트를 남겼어. 매트가 노트를 일리나에게 내밀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잡았다. 이 노트에 무엇이 적혀 있는데?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 매트는 그렇게 말하고 일리나의 집을 나섰다. 당황한 일리나가 그를 잡으려고 베란다로 뛰어나왔다. 하지만 매트의 차는 이미 출발하고 없었다. 화창한 날씨인데도 아침 공기는 서늘했다. 쇼를 어깨에 두른 일리나는 흔들 의자에 앉았다. 노트를 펼쳐보니 한눈에 엘리엇의 필체임을 알 수 있었다. 가슴이 미어지고 피가 솟는 것 같았다. 첫 번째 몇 페이지를 읽고 나서 그녀는 3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의문에 대한 답을 비로소 얻었다. 그녀는 지난 30년 동안 매일이다시피 생각해 보았지만 엘리엇이 무엇 때문에 이별을 통고했는지 끝내 답을 얻지 못했었다. 매트는 운전대를 잡고 샌프란시스코로 향했다. 엘리엇의 고백이 적혀있는 노트를 읽고 다소 위안을 얻었으나 금세 기분이 우울하고 참담해졌다. 엘리엇이 죽고 나서야 화해를 했기 때문에 더욱 서러웠다. 매트는 에프크로스적인 인간이었고 그가 믿는 것은 삶이었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엘리엇과 다시 우정을 나누며 사는 것이었다. 그는 엘리엇과 요트를 따라 바다를 향해 가고 싶었다. 오래된 항구의 카페에서 아페리티프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 쇠 프란시스 식당에서 함께 송우열이를 먹으며 포도주를 즐기고 싶었고 시아라 네바다의 숲으로 산행을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엘리엇은 죽었고 조만간 그의 차례가 다가올 것이다. 매트는 순진하게도 사는 동안 어그러진 일들이 있다면 조만간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 믿어왔다. 그는 사실 엘리엇과 평생 불화한 채 살게 될 것이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가 야속하게 생각되기는 했지만 언젠가 화해해 예전처럼 우정을 나누며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러나 산다는 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고 무심한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다. 이제 오후 3시였다. 도시로 접어들며 통행량이 많아졌다. 그는 휘발유를 가득 채우고
요기도 할 겸 주유소에 차를 세웠다. 그는 화장실 세면대에서 몇 번이고 얼굴에 물을 죽였다. 마치 늙고 권태로운 자신의 얼굴이 물로 씻겨질 거라 기대하는 사람 같았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고 머리는 피로감과 우울한 기분으로 뿌연 상태였다. 뭔가 대단히 중요한 걸 놓쳤다는 이 느낌은 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사실 매트는 지난밤부터 손에 잡힐 듯 하다가도 끝내 달아나 버리는 어떤 생각 때문에 조바심을 내고 있었다. 일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대체 남은 일이 뭔지 알 수 없었다. 매트는 샌드위치를 주문하고 나서 창가 테이블에 앉아 101번 도로를 오가는 차들의 행렬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베이컨 샌드위치를 한 입 맛있게 베어 먹던 그는 불현듯 티파니에게 죄책감을 느꼈다. 최근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우려할 만큼 높게 나와 티파니가 절대로 인스턴트 식품을 입에 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챙겨주는 티파니도 없었지만 그는 샌드위치를 먹는 중간에 호주머니에 늘 넣어가지고 다니는 콜레스테롤 저하용 약봉지를 꺼내 들었다. 약봉지는 한 알만 남겨둔 채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약을 꺼내 커피와 함께 꿀꺽 삼켰다. 그때 매트의 머리에서 번쩍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그는 샌드위치와 커피를 그대로 남겨두고 황급히 차를 향해 달려갔다. 몇 시간 전부터 그를 괴롭히던 생각의 정체를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그는 어제 엘리엇이 쓴 글을 여러 번 거듭해 읽었다. 엘리엇은 캄보디아 노인이 알약을 10개 줬다고 했는데 그가 시간 여행을 한 것은 모두 합해 9번 뿐이었다. 알약이 10개였는데 9번 시간 여행을 했다면 남은 알약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